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 사회수업을 맡은 정한식입니다. 오늘은 4회 15번째 시간이네요. 조선시대에 있었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당연히 임진왜란, 병자호란이겠죠, 그죠? 그런데 임진왜란, 병자호란이라는 단어 혹시 모르셨다면 외워야겠지만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병자호란, 그다음 임진왜란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 드립니다. 요 밑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핵심 단어는 사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를 보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설명하는데 이걸로 설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수업 잘 들은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어, 조선에 대한 건국 과정을 했었어요. 그죠? 과거에 이제 고려 말 안팎으로 굉장히 혼란했다 그랬죠. 고문세족이 뭐 부정부패 저지르고 홍건적이나 왜구가 침략해오고, 그런데 왜구나 홍건적을 막아낸 사람이 이성계. 그 다음에 고문세족을 몰아내고 고려를 더 깨끗하고 이제 올바른 좋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정도전. 근데 이들이 협력해서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고려의 전체 권력을 다 쥔 다음 이제 반대파인 정몽주를 몰아내고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 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얘기들도 있었죠. 4대 왕이셨던 우리 세종대왕님께서는 훈민정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과 더불어 음악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인쇄술의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영토를 넓혔다든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농사에 대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발명 개발 그다음에 발견의 노력을 많이 하셨다. 근데 그 이유는 모두 무엇 때문이다? 백성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조선에 들면 유교가 도입된다고 했죠. 그래서 유교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고 유교 백성을 유교에 따라서 이제 통치하게 되면 신분제가 이제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신분제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임진왜란 직전의 상황부터 알아보는 걸로 오늘 수업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은 어떻게 했냐? 우선 정치가 매우 혼란했습니다. 정치가 매우 혼란했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자기네들끼리 편을 먹고 굉장히 다투고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력도 약화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군대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죠. 또 군사력을 약화시킨 다른 이유가 있는데 거의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 가까이에 뭐 특별히 전쟁이라는 게 없었어요. 물론 위에 여진이라는 민족들과 크고 작은 전투는 있었지만 뭐 그게 나라를 뒤흔들 만한 군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만한 그런 전투들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지속되고 막 신하들끼리 지들끼리 싸우고만 있고 이러니까 군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뭐 군대가 굳이 필요하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많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는 부족합니다. 정치가 혼란되고 군사력도 약화되니까 당연히 전쟁 준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 당시 정말 전쟁이 얼마나 부족했냐면 이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도 선사시키지 못하고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뭐 어떤 거 있냐면 성쌓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잡일 이런 걸 하고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그 군대의 지휘관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이렇게 병사들을 동원하는 이런 부정부패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때 어떻었냐면 일본은 수많은 나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통일을 위해서 서로 전쟁을 막 벌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토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통일하긴 하는데 그 전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통일을 이뤄요. 통일을 이루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더 이길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영토를 넓히고 그 영토 내에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않게 잘 통치할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실천함에 따라서 군사력이 엄청 늘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지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즉 일본은 오랫동안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느 정도 일본을 통일하고 나니 남은 것은 엄청난 군대와 그 다음에 이때까지 전쟁을 했던 경험, 그 다음에 나라를 통치했던 경험들이 남아 있었던 거죠. 조선과는 완전 반대죠. 그죠? 조선은 오랫동안 평화로웠기 때문에 군사력도 약화돼 있었고 정치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물론은 자기들끼리 싸웠지만 그는 나라 대 나라 대 싸운 거라서 군사력이 강해졌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들 통치력도 굉장히 좋아졌고 뭐 그런 상태였어요. 조선과 일본이 반대였습니다. 이때 도쿠가와이라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을 전체적으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가진 이 수많은 군대들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길러낸 이 수많은 군대들을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뭐 니들끼리 해산해 이제부터 농사 짓고 살아 하면 얘네들이 반발을 할 거고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건 싸움밖에 없는데 농사 짓고 살락하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얘들 데리고 뭘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옛날에 원나라처럼 전 세계를 정복해 볼까 하는 야망을 품어요. 어떤 분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일본군은 엄청 강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잡아먹고 조선을 넘어서 만주와 중국을 다 잡아먹고 그다음 인도까지 잡아먹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멸망시키고 자기네들 차지해야 되는 땅은 일단 조선인 거죠. 마침 이렇게 조선이 전쟁 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습니다. 하지만 조선도 그냥 귀머거리는 아니었어요. 일본이 조선과 그를 건너서 명나라까지 공격하고 그걸 더 넘어서 인도까지 먹으려고 든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사실 조선이 정보를 잘 얻었다기보다는 일본이 대놓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야 내가 명나라 공격할 거니까 이들 길만 좀 비켜볼래? 너 좀 비켜볼래?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조선이 황당한 거예요. 뭐? 그 길을 비켜달라고? 그러면 우리 잡아먹겠다는 거 똑같은 거잖아. 안 돼, 안 돼. 안 되라고 말도 안 된다. 니들같이 쪼매난 나라가 무슨 우리나라를 지나서 명나라를 잡아먹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조선은 일본을 엄청 무시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엄청 일본이 강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무시하기 좀 머시기하다 싶어서 조선의 조정에서는 사신을 파견해요. 그리고 일본으로 보내요. 근데 일본에 갔다 온 사신들이 정반대의 얘기를 하네요. 사신의 어떤 분은 일본이 군사력도 강하고 지금 도요토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정복 야망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분은 아니야.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별거 아니고 보였고 군대도 뭐 지들은 만닥하는데 우리한테 안 돼요. 우리 공격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반대 얘기를 한 거죠. 같은 걸 보고 왔는데도. 그런데 대개는 원래 나라다운 나라라면 어떤 의견을 채택해야 되느냐? 당연히 전쟁 날 겁니다를 채택해야죠. 전쟁이 안 나더라도 전쟁이 날 것 같습니다를 채택해서 전쟁 준비를 해 놔야죠. 전쟁 안 나면 다행이지만 전쟁 나면 어쩔 거예요. 근데 조선은 정말 정치가 혼란스럽고 얼마나 전쟁 준비에 대한 생각이 없었냐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채택을 해요. 말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일선 장교들한테 얘기를 해요. 전쟁 없다. 그러니까 장교들은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군사를 이렇게 해줘 있는데 야 전쟁 없단다 그냥 훈련하지 마 이래 된 거죠. 그럼에도 전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일부 신하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그 당시 왕은 장군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장군들을 좀 적재조서에 배치를 다시 하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었던 북방에서 여진족과의 싸움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었던 이순신을 수군 지금은 해군이죠 수군의 장수로서 내려 보냅니다. 이 판단 하나는 그나마 다행 잘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순신이 수군을 안 이끌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됐었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
하는 판단까지 내려버리는 이런 악수를 둔 게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조선의 사신의 이름은 김성일이라는 분인데 이분을 뭐 욕하라고 이름을 알려드린 건 아니에요. 전쟁이 없다니 말이 돼. 저 나쁜 이렇게 욕하라고 한 건 아니고 이분이 사실 실수는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실제로 일어난 이후에는 자기가 의병장들을 다 모아서 의병장들을 지원해주고 자기도 직접 싸우면서 일본의 끝까지 대응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성일이란 분이에요.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라는 점 그것은 알려드립니다.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자, 그럼 임진왜란이 그럼 어떻게 전개되었냐? 이런 상황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정복 야욕을 품고 1592년 4월 13일 날짜를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부산부터 침입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빨간 점이 바로 일본군이고요. 녹색이 조선의 조정, 그러니까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 점들은 사실 전쟁했던 장소거든요. 전투를 있었던 장소. 거기서 빨간 점은요. 이 전투에서 일본이 이겼던 거고요. 일본 승. 파란 점은 조선 승입니다. 그리고 녹색 섬은 조선의 왕과 신하들입니다. 자, 여기에 세 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고 빨간 점이죠. 이 말은 이 세 번의 전투가 있었고 여기서 누가 이겼다? 일본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 파란 점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 말은 조선의 승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계속 일본이 이겼다는 겁니다. 요거는 임진왜란 초반의 얘기입니다. 초반의 얘기. 임진왜란 초반에는 부산진 전투, 동래 전투 등등 첫 전투에서 일본이 대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상주에서도 일본이 대승을 거두고요. 특히 충주에서 조선의 정예군들이 다 몰려들거든요. 조선의 정예군들이 이 충주에 다 집결을 합니다. 신립장군의 지휘 아래. 조선의 중앙군이자 정예군대, 조선의 전체 부대가 다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의 전체 역량이에요. 다 모여서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전멸 끝. 조선의 군대가 여기서 다 박살난 겁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우리의 조선의 왕은 튑니다. 어디로? 평양으로 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주까지 튑니다. 그리고 이 의주는 거의 나라의 끝이죠. 그리고 뭐 생각하냐면 조선의 왕님은 중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나 중국 가고 싶어요. 자, 왕이 나라를 버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튀려고 한 거죠. 자기 살겠다고. 왕이. 그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이에 충주에서 군대를 모두 잃었다 그랬잖아요. 일본은 더 빨리 올라갑니다. 더 빨리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무슨 고속도로 타듯이. 심지어 조선에 상륙을 하고 이 서울까지, 지금의 서울, 즉 한양까지 거의 한 달여 만에 도착하거든요. 이건 그냥 어른이 걸어가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라고 해봐야 크게 한 것도 없고요. 충주 전투가 크게 했지만 이때도 다 몰살됐잖아요. 정말 웃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조선의 왕이 이제 도망가면서 지휘관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일본군이 한강을 넘지 못하게 하라. 한강을 넘어오면 날 쫓아올 거니까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한강 못 쫓아오게 하라. 그래서 한강에서 마주칩니다. 일본군이랑 조선군이. 그리고 일본군이 한강이 너무 넓으니까 와 넓다. 저기 건너편에 조선군이 있네. 야 어떡하지? 하면서 몇몇 일본군이 한강이 얼마나 넓은가 싶어서 옷을 벗고 한강 안에 들어와 봅니다. 그리고 헤엄쳐요. 와 이거 깊네? 야 이거 어떻게 건너지? 야 이거 어떻게 건너냐? 이거 깊은데? 하면서 헤엄을 치면서 그걸 느껴요. 그런데 그 헤엄을 치는 신용 그거 한 거 가지고 조선군이 놀라서 물러갑니다. 그만큼 야 이거 정말 난리죠, 그죠? 그리고 또 이 한강에서 대치하던 이 군대가 또 몇몇 이제 일본군이 물러나는 척하니까 야 이거
일본군이 한강을 못 건너고 도망가는구나.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하면서 우르르 또 몰려가요. 또 살짝 빠질 때는 언제고 무서워서 빠질 때는 언제고 또 상대가 또 물러서니까 또 우르르 공격을 합니다. 우르르 공격했는데 마침 또 일본의 함정이었죠. 그래서 강 건너면서 다 죽어요. 또 다 죽습니다. 엄청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전략이란 게 거의 없었던 거죠. 장수들한테. 전쟁 준비가 얼마나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본이 조총이라는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총이 신무기로서 이제 그 진격을 하는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 그 당시 총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전쟁 전에 이미 조총이라는 정보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일본이 조총이라는 걸 들고 있는데 전쟁 나면 걔네들이 조총 들고 올 텐데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조선의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총 그거 맞는다고 죽는답니까? 에이, 죽게 하겠습니까? 이건 거죠. 총 맞으면 또 죽게 하겠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하고 극하고 조총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총 가져와서 쏘고 나니까 사람들 팍팍팍팍 죽어나가죠. 그러니 아무런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 얼마나 그 당시에는 좀 군대가 한심한 군대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일본군이 빠르게 한양까지 진행하고 평양까지 잡아먹습니다. 평양까지 일본이 꽉 들어차자 조선의 왕은 중국으로 건너갈 준비를 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본이 더 이상 진격을 안 해요. 평양에서. 희한합니다. 이렇게 빨리 오는데 평양에서 가만히 있어요. 조선의 왕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땅에서는 계속 연전연패, 관군들 조선의 병사들은 나라 병사들은 연전연패하는 동안에 조선의 수군들은 계속 이기고 있어요. 여기 파란 점, 우리의 파란색은 조선의 승리라고 했죠. 여기 바다에 파란색이 엄청 많잖아요. 이 파란색이 모두 조선 수군의 승리입니다. 원래 일본군은 이 군대를 북쪽으로 쫙 오면서 왕을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왕을 잡으면서 가게들도 먹어야 될 식량이 필요하잖아요. 식량을 요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주려고 했어요. 바다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급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생뚱맞게도 이순신이라는 자가 와서 여기를 계속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다에서 계속 이순신이 이겨버리니까 식량 조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패턴을 바꾸는 거죠. 야, 전라도에 식량이 많단다. 전라도를 공격해서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일본군의 식량을 지원하자라고 해서 전라도를 공격했더니 이번엔 의병이란 자들이 아니 충주에서 광군들이 다 몰살됐고 서울에서 한번 두 번째로 또 몰살됐는데 이제 광군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의병이라는 백성놈들이 나서서 자기들이 알아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놈들은 뭐지? 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만큼 우리 백성들이 스스로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 이 의병들이 전라도를 사수해냅니다. 그리고 김시민 장군 등등 몇몇 관군들도 이 의병과 합세해서 끝까지 전라도를 지키죠. 전라도에서 식량을 못 뺐고 바다로도 식량을 공급하지 못했던 일본은 더 이상 평양 이상으로 진격을 못했던 겁니다. 그 덕에 조선의 왕은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힘이 점점 떨어지죠. 식량이 없으니까 점점 힘이 떨어지죠. 이때 명나라가 조선을 돕겠다고 참전했고 또 이 의병들이 이때 의병들이 활약하니까 전국 각지의 의병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 일본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면 누가 지키고 있죠? 이순신이 또 때려받고 있죠. 자, 이래서 어쨌든 초반에는 우리가 관군들이 계속 연전연패하면서 우리 조선의 왕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순신의 바다에서의 무패 행진 그리고 의병들과 일부 남은 관군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전라도를 사수하고 또 바닷길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일본군이 힘이 딸려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강화회담, 즉 화친회담을 시작했죠. 전쟁을 끝낼 회담. 근데 회담은 결렬됩니다. 회담 결렬.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내줬어요. 지기들은
이순신과 의병들 그리고 몇몇 관군들의 활약으로 자기들도 밀려서 더 이상 전쟁에 질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반을 내놓으라는 헛소리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도저히 이것은 회담이 성립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강화회담은 결렬되고요. 정유재란이라고 해서 임진왜란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용어 정리. 임진왜란은요 7년간의 일본과의 모든 전쟁을 임진왜란이라고 우선 부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이 강화 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를 두고 여기도 임진왜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즉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 사이에 강화가 있었고 이 전체도 임진왜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용어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 무패를 달렸던 이순신 장군이 누명을 쓰고 이제 관직에서 쫓겨져 나갑니다. 사실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이순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도망만 치고 이순신은 무패의 장군이니까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순신을 누명을 씌우고 데려와서 이제 백의종군 즉 모든 관직을 못하게 만든 다음 원균이라는 사람을 이순신을 대신시킵니다. 근데 원균은 전략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초반 우리 임진왜란 초반 매번 지기만 했던 그 장수들처럼. 그래서 이순신이 그때까지 키워놓은 모든 수군들을 대부분 잃고 맙니다. 대부분 잃고 말아요. 그게 칠천량 해전입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수군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이때 부랴부랴 선조가 다시 이순신을 원래 관직대로 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의 수군을 모두 담당하게 하죠. 근데 이때는 배라고는 12척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이것도 원균이 출동했는데 무시하고 안 갔던 그 12척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그죠? 하지만 이순신은 명량해전에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명량해전이 여기거든요. 아까 이순신이 이겼던 곳은 여기였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많이 이겼었잖아요. 근데 명량해전부터 갑자기 여기서 이겨요. 그 말은 예전에는 여기서부터 아예 이겨왔기 때문에 일본군이 여길 더 이상 넘어가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일본군은 돌아갈 길도 없었어요. 부산까지 이순신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까지 일본군이 밀고 올라왔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원균의 칠천량 해전의 패배 때문에. 그런데 명량에서 이겼고 다시금 서쪽으로 이 바다를 이순신이 다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해요. 그리고 그 유언으로 조선에 있던 군대들을 다 불려드립니다. 그렇게 임진왜란은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왜란은 처음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개인적인 야욕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조선의 형편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조선이 계속 연전연패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이순신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의병들이 일어나서 일부 관군과 함께 전라도를 지켜냄에 따라서 일본군에게서 이겨나가는 상황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때 또 명나라도 도와주고 해서 결론은 다시 정유재란이라고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이순신이 순환을 겪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임진왜란이 우리의 승리라고 하더라도 전쟁터는 조선에 있는 우리 한반도였고 그래서 한반도의 피해가 막심했죠. 솔직히 전쟁을 이렇게 일본에서는 칼본이 하나 난 적도 없죠. 그죠? 일본은 멀쩡, 명나라도 멀쩡, 조선만 완전히 박살났던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나라 꼴이 아닌 정도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임진왜란 때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라는 분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요. 이 광해군은 나라 안에 통치를 그렇게까지는 잘 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교를 참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일본은 이제 자기가 임진왜란 때 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다시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지지하는 파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파, 이 둘이가 싸워요.
나중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겨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치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싸움에도 정신이 없었고 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다른 나라에 큰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피해도 이득도 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북방에 일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이 북방의 여진족의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엄청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후금에 밀려서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명나라는 조선을 임진왜란때 도와줬죠. 그리고 조선이 오랫동안 큰 나라로서서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조선이 왕이 되려면 명나라의 허락이 떨어져야 될 정도로 우리가 큰 나라로서서 섬기는 나라, 형님 나라로 부모의 나라로 대우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4대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광해군의 신하들은 모두 이 4대 주의에 빠져 있어서 이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 명나라를 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광해군은 아무리 봐도 이거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킬 것 같거든. 정말 그 당시에 진짜 누가 봐도 후금이 명나라를 멸망시킬 각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은 심지어 명나라를 도와서 후금의 군대를 보내서 싸워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광해군은 야 우리가 임진왜란도 별로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후금이 누가 봐도 센데 우리 군대 보냈다 다 죽으면 어떡해 라고 했을 때 신하들 대부분 멋졌어요. 나라가 망할지언정 명나라를 도와야 한다. 정말 멋지죠, 그죠? 환장하겠습니다. 이거 반어법입니다. 멋지다는 말은 진짜 멋진 게 아니고 미친 거죠. 나라가 망할지언정 다른 나라 중국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희생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광해군은 그래서는 안 된다. 후금을 우리가 자극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군대를 보내서 후금을 왜 찌르냐. 후금이 우리 침략한 것도 아니고 명나라는 후금이랑 지리 싸우도 말도 우리는 좀 물러나 있는 게 맞다. 우리 임진왜란 때문에 많이 피폐돼 있는데 나라도 힘든데 그래서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신하들이 계속 보내라고 하니 거절할 수 없습니다. 군대를 보내긴 보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후금한테 가서 편지를 보내요. 우리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명나라가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의리상 보낸 거다. 그러니까 가자마자 우리가 항복할 테니 우리 군사들 잘 돌려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뭐 싸우지 않는 건 아니고 실제로 우리나라 군사들이 가서 싸우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금 측에서는 우리나라가 직접 싸우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군대를 통해서. 그래서 광해군은 후금 편도 아니고 명나라 편도 아니고 애매한 이런 입장을 취하면서 전쟁에 빨려들지 않게 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중립. 네 편도 아니야. 방에 가만히 있을 테니까 니들이 싸워서 뭐 누가 이기든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린 내버려둬 하는 게 중립 외교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걸 싫어합니다. 우리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있는데 나라가 망하더라도 명나라를 도와야지. 그리고 광해군이 나라 안의 일을 좀 처리를 잘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핑계를 대어서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인조는 친명 정책, 명나라를 돕는다. 후금 저리가 이런 식의 정책을 펴죠. 후금이 몇 차례에 걸쳐서 야 너희들 그러면 나 너희들 침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니들 그냥 뭐 특별히 우리 도와오라는 것도 아니야 명나라하고 힘합치지만 마 했는데 인조는 계속 명나라와 친해지고 싶고 명나라를 도우려는 행동을 많이 취하고 오히려 후금을 꾸짖는 편지도 보내요. 완벽히 중립 정책을 포기하고 명나라에 붙어버린 거죠. 그런데 정세는 누가 봐도 이 후금이 강해져 있고 명나라는 줄어들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후금이 나라 이름을 바꾸어 청나라라고 한 다음 황제라고 칭하거든요. 이게 대해서도 인조가 화를 냅니다. 네가 뭐 황제냐고. 아니 뭐 굳이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그렇다고 그 청나라한테 굳이 뭐라 할 건 아닌데 굳이 또 뭐라를 해요. 그래서 청나라 후금과 청나라 시대 때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인데요. 정묘호란은 어느 정도 쉽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후금에 우리가 형님 나라로 칭해주는 걸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데
이 이후에도 인조가 명나라와 친한 그런 행동을 계속하는 바람에 또 청나라 입장에서도 아하, 명나라와 결전을 벌이려면 뒤에 있는 조선을 확실하게 자기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부모의 나라로, 청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라라고 했고, 조선은 당연히 인조가 노 했죠. 우리는 명나라만 부모의 나라로 섬긴다라고 해서 병자호란이 다시 일어납니다. 호기롭던, 굉장히 청나라에 대해서 할 말을 하면서 호기롭던 인조는 사실 전쟁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곳에 갇히게 되었고 40여일간 항전을 벌였지만 결국엔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자와 대군 백성들이 인질로 끌고 가는 치욕을 겪고 삼존도비라고 해서 지금도 삼존도비가 그 서울 롯데 그 월드 근처에 있는데요. 삼존도비라고 해서 나라를 보존해준 은혜라고 이렇게 적어줄 정도로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전쟁 대비도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국제 정세를 제대로 모르는 채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나라와 친하게 지내려는 그런 안일함 때문에 결국에 이런 항복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중국도 엄청 강한 나라고 미국도 강한 나라죠. 우리의 우방 국가인 미국도 강한 나라, 중국도 강한 나라, 일본도 강한 나라, 근처에서 영향을 주는 러시아도 강한 나라, 죄다 강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선조나 인조처럼 대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음, 고려 시대 거란과 송나라라는 그 양대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다. 그런 고려나 혹은 후금과 그 명나라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펼쳤던 광해군의 외교를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배운 내용은 어쨌든 임진왜란 전에 정치가 혼란했고 군사력이 약했고 전쟁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일본이 빠르게 침략해왔고 이순신과 의병 그리고 일부 광군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일본군을 후퇴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시 전쟁이 벌어져서 정유재란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광군들과 의병들과 이순신의 활약으로 결국에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시작했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임진왜란은 종료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에 청나라 혹은 후금이라고 하죠. 후금 청나라 같은 말입니다. 이 후금과 명나라와의 싸움에서 후금이 압도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를 빠르게 잃지 않고 그저 큰 나라 이제껏 섬기던 나라만 계속 섬겨오는 이런 잘못된 외교 덕에 불러온 병자호란 때문에 우리 조선의 인조는 항복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바로 풀어볼게요. 아직 안 푸신 분은 일시정지하고 풀고 오세요. 자, 그러면요 순서입니다. 임진왜란의 순서인데요. 어떤 순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요. 침략부터 했겠죠. 침략을 해서 빠른 진격 속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조선 조정은 후퇴했지만 이순신의 승리로 바다를 장악했다. 그 다음에 강화 회담을 했지만 실패했고 정유재전이 다시 시작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돼서 일본군은 후퇴했다. 이렇게 흐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조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전쟁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그렇습니다. 병자호란이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에 의해서 시작됐던 임진왜란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조선의 일방적인 후퇴가 지속되었으나 이순신, 의병 그리고 남은 관군들의 활약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후에 이제 회담도 많이 했으나 다 결렬되고 결국에 정유재란이라는 다시금 전쟁을 맞이하게 됐지만 또 이전에 활약해왔던 이순신 그리고 의병 그리고 관군들의 활약으로 임진왜란 극복되어 왔다. 그런데 임진왜란은 잘 슬기롭게 극복해 왔으나
국제 정세에 밟지 못했던 그 당시 정부, 그리고 그 전쟁 준비가 또 되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후금 혹은 청이라고 불리죠. 청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다. 이 청에 어, 조선의 왕인 인조가 항복하는 그런 시련을 겪었다라고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수업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